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고요. 네, 어. 지수도 많이 하락했고 제 생각에는 현재 단기 저점에서 상승 폭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좀 뭔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은 모멘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음. 전반적으로 좀 지지한 부분이 있고 또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상승한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좀 피로도 좀 누적돼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익 물량도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일단 그 바닥은 좀 지수 바닥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지수 차트 놓고 봤을 때 저점, 저는 거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음. 아직까지 시장이 뭐 언제 상승할 거다, 네,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번 저점이 저점이고 설령 여기서 물가가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할지라도 전저점을 이탈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의 뷰는 시장이 하락할지라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쌍바닥이 돼 오른쪽 바닥이 높은 쌍바닥 패턴이죠. 네. 어. 그 패턴을 이루면서 완만하게 바닥권을 다진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는 뭐 물가라든지 뭐 또 경기 침체 막 이런 것들이 부각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 반영이 돼 있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해소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좀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 9월 달에 웅달책방 출연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예상했느냐와 예상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악재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식상하죠. 이제 너무 식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설령 뭐가 안 좋은 게 나와도 예전만큼의 8월달, 9월달 정도만큼의 충격은 주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9월달, 10월달에 저점을 깨기는 힘들고 단지 음. 조정은 주되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조정이 올 것이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 쪽으로 갈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제가 9월 달에 웅달 책방에 나와가지고 제가 시황을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을.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푸틴이 이제 곧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2, 3일 뒤에 바로 네, 푸틴이 갑자기 진심령을 막 내하면서 막 전쟁이 막 더 커질 것 같아가면서 시장이 좀 더 하락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영상에 댓글에 이제 이래서 전문가 말은 듣는 게 아니다 뭐 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제가 틀릴 수도 있다. 네, 제가 신이 아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 네, 중요한 건 시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때 시황은 아주 보기 좋게 틀렸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뷰에 따라서 저는 매수를 했고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었죠. 삼성전자 사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평균 단가도 제가 공개했었어요. 57,000원 부근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저는 시황은 틀렸지만 저는 삼성전자 빠질 때마다 더 샀습니다. 더 많이 샀고 그리고 얼마 전에 63,000원에 왔을 때 저는 다 팔아버렸어요. 글쎄요. 네, 전 단기 고점으로 보고 다 팔았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일단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다 팔아치우긴 했지만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좀 더 많이 장기로 봤을 때는 뭐 물론 굳이 팔 이유는 없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또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팔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네. 시황은 틀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맞추는 게 더 신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 네. 대응이다. 네.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예측이 아니다. 대응의 영역이다. 네. 저는 거기에 대응해서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익 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황을 틀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나와서 또 말씀드렸을 때 그 분이 이 사람이 뭐 시황을 잘 맞추네 못 맞추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걸 본인 것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논리력을 갖추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그런 본인만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그때까지 공부를 하신 최선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시황은 또 그 다음날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푸틴도 아마 다음날을 예측 못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 네네. 네. 사실 시황은 미국 연준 의장도 못 맞출 거예요. 시황은. 네.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를 64,000원 선에서 다 파셨다고 했잖아요. 63,000원? 네. 63,000. 62,900원, 63,000원에 저는 아,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으로 보고 전량 다 매도를 했고요. 음, 지금 오늘 종가가 한 6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더 빠지면 또 매수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몇 % 정도 빠지면 더 사실 것까지 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특별히 웅달리니까 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지금 거기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58,000원 이하가 되면 거기서부터 저는 분할 매수를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네, 저는 좀 내려와라라고 기다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내려와도 네, 일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것이고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또 올라갈 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수하고 네,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네, 서운하지 않으시도록 네,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58,000원 선을 그 이제 쌍바닥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로는 네네. 보시는 거고. 얼마 전 저가가 51,800원이었죠. 네, 음.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다라고 힘들다. 보고 58,000원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매수로. 이제 시작해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거기서 턴을 해가지고요. 네,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이제 시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호재가 좀 나왔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일부에서는 조금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시진핑이 산연임이 되면서 삼연임이 되면서 이제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 거다. 네, 그러면 TSMC한테 위험해질 수 있다. 네, TSMC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이제 TSMC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자. 네, 이런 약간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반도체에 있어서 좀 시황이 조금 업황이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것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실제로 그 정도부터 살아난다고 하면 6개월 전부터는 보통 주가가 선행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TSMC와의 경쟁에서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밀려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만큼의 10만 원까지 가기는 여전히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은 아마 7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매수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63,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좀 팔고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물량들은 물론 그때 상황을 보겠지만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든지 그런 아니면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63,000원에 삼성전자를 다 판 이유는 단기 고점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팔아놓자라고 해서 일단 저는 매도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63,000원 선에서는 일부 덜어내고 네, 그다음에 좀 지켜보고. 네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선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가 되게 그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고 네네. 나쁜 뉴스만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더 떨어질 것만 같았는데 아 예. 참 무슨 호재가 특별히 나온 것도 아닌데 네네. 주가가 스물스물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주식 투자가 그런 건가요? 주식이 좀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들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네. 굉장히 많죠.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막 55,000원 가고 54,000원 가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주위에다가 다 얘기했어요. 사시라고. 삼성전자 사세요 그러면 대부분 한 얘기가 더 빠진다는데요. 네, 더 빠진다는데요. 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그 사람들은 그래요. 네, 그냥 사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빠졌겠죠. 네, 주가가 빠졌지만은 그게 저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사실 제가 또 얼마 전에 제가 10월 달에 구독자 50만의 어떤 주식 채널에 출연해서 제가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제가
네이버가 좋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락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0% 빠졌어요. 예. 그 다음날 제가 네이버가 제가 좋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께서 완전 파격적인 발언이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네이버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예전에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샀을 때 그때 일이 생각이 났었다. 네. 결국에 현대차가 그 당시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주가도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 또 나중에 현대차가 이 한전 부지로 인해서 뭔가 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당시에는 안 좋은 판단이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정말 잘했네.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래도 역시 훌륭한 판단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번에 네이버가 그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사실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저는 정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은 네이버의 경영진이 바보냐. 네이버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경영진들과 임원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냐.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는 과다도 하는데 물론 시장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항상 옳지는 않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파격적으로 정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부터 그 바닥 대비해서 한 25%까지는 상승했었죠. 네. 또 저도 물론 네이버에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신 게 과도하고 이게 싸졌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걸 뭐 숫자적인 그런 근거가 있으셨던 건가요? 뭐 퍼라든지 뭐 PBR이든지 뭐 이런 게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사실 PR은 잘 안 봅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 있을 때 이제 처음 입사해서 그런 전통적인 주식 분석 방법 있죠. 뭐 PER, PBR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배웠고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방식들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가지고도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이제 이 투자라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진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런 투자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금력이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기에는 적합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자금이 적은 제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게 썩 훌륭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을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겪고 또 그러면서 주식들의 많이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다. 이 정도면은 과매도이다. 이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동물적인 감각? 그런 거라고 좀 봐야 되는지 그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정도면 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성전자는 딱 그 58,000원 선. 네, 지금부터는 이제 58,000원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차트 같은 거 좀 보시는 거죠. 차트를 많이 보죠. 사실 차트를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PER, PB, PBR 안 보고 도대체 뭘 보냐? 네, 저는 주가의 흐름을 봅니다. 주가의 흐름.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분석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사실은 단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단타의 움직임을 대형주에도 많이 적용해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에도 분명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투자자의 스타일 같아요. 그 차트가 뭐 차트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장기 투자를 해도 맞아요. 아무리 여기 좋은 회사가 있어도 이왕이면 그래도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할지라도 차트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이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이버가 좀 그래도 오르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8만 원 선? 그래도 좀 싸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네이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네이버는 저는 아직까지도 좋은 관점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네이버의 움직임은 시장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올랐던 이유도 미국에서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10%가 올라버렸어요. 네이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황의 영향을 분명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 따라 움직일 부분이 있지만 이제 과연 네이버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는 4차 산업혁명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시적으로 좀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 개인도 쓰는데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네이버의 그런 기능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이버의 성장성이 여전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네이버의 성장성은 여전히 확고하다.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섹터 전체를.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출연했다는 그 음. 유튜브 채널 거기에서도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었냐면은 반도체도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전자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반도체 업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업종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라온 가운데 최근에 언제 반등이 나왔었죠. 그 가운데 반도체 업종들도 같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움직였거나 또 일부 종목들은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상승폭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움직인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면 삼성전자도 좋아지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코스닥의 IT 부품, 반도체 업종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 시장 한국의 코스피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IT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IT가 올라가지 않는 주식 시장은 한국의 특징은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조선이나 건설주가 잘 간다. 그런 종목들이 아무리 주도주가 돼서 시장이 올라가도 종목들이 올라가도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한계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수가 신고점을 뚫고 막 올라가고 하려면 IT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혼자만 가지는 않죠. 삼성전자가 못 가도 코스닥의 IT, 반도체 섹터는 갈 수 있으나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IT 섹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저는 두 가지 업종을 보고 있는데요. 좋아질 수 있는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2차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반도체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장이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2차 전지에서는 포케나 엔솔 이 두 종목을 좀 피하시고 차라리 좀 더 바닥권에 있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바닥에 갇혀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미 2차전지 많이 갖고 있어. 난 좀 다른 쪽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도체 섹터를 좀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흔히 반도체를 사이클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아시다시피 다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보장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이느냐가 가장 관건이긴 한데 뭐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업황은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보다 빠른 6개월 전 지금쯤부터 슬슬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혹시 이걸로 인한 조정이 온다면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IT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랑 플랫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네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IT는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좀 제하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반도체 쪽.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반도체 섹터. 네, 그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좀 뭐 구체적인 업종은 또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또 너무 작은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략 시가총액 좀 어느 정도 이상을 보시면 좋겠다. 초보자일수록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이상 정도 돼야 될 것 5천억 같고, 이상. 네. 그 이하는 조금 수급이 좀 안 붙는 경향도 있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일단 관심 종목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가총액이 적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 테마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들은 좀 제외하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재 성장률 또 ROE 같은 그런 성장률 지표도 같이 좀 보시면 좋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회사일지라도 사실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에 굉장히 많은데 이왕이면 또 삼성전자나 LG 같은 회사에 공급을 하는 또 일시적인 공급뿐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같이 공급을 해오면서 같은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회사들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 그 카카오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카카오는 이제 좀 저희 채널에서는 네.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옛날에 같이 불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카카오는 네. 보지도 않는 주식이 약간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싫어하는 주식이 된 것 같은데 네.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웅달 책방의 구독자님들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사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플랫폼 기업이긴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우선은 포탈이긴 하지만 포탈 기업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 성장성을 위주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카카오는 아시다시피 동네 구멍가게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기반 사업이 메신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으로 많이 뻗쳐나가고 있는데 일단 산업 자체, 비즈니스 자체가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요.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왜 좋았었냐면 카카오가 메신저를 통해서 회원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고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작은 회사, 자회사, 이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면서 이 상장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상장을 다 시켰어요. 더 이상 나올 만한 회사가 이제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의 지금의 카카오는 입장이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그냥 카카오에 대해서 별다른 규제가 없었는데 작년 7월달, 8월달부터 이제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공정위에서 자꾸 이제 뭔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규제를 일반 기업이 돌파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 리스크까지 겹치다 보니까 카카오가 예전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규제 리스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 없이 막 회사를 많이 키우고 뭐 흔히 말하는 뭐 문어발식으로 많이 키우고 이런 자회사들을 많이 상장시켰었는데 이제는 규제도 많고 더 이상 상장시킬 자회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쪼그라든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점을 예전과는 다른 회사로 완전히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에 대한 신뢰도 많이 잃었다. 경영진들이 지금 뭔가 하겠다고 해놓고도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사실 얼마 전에 났던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네이버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백업 장치를 잘 해놔가지고 서비스가 빨리 복구가 됐는데 카카오톡은 이번에 사실 복구가 좀 많이 길었었잖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카카오톡이 오류가 나도 보통이면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다 회복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며칠간에 갔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투자들이 많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카카오 뭐 한 거냐. 네이버랑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카카오는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 잃었고 규제 리스크도 강하고 또 그리고 더 이상 자회사를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조금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바라보는 이제 시점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카카오만의 또 다른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해외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생겨야 카카오의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 카카오는 좀 네이버보다는 조금 많이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좀 미래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달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의 최신 기술을 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카카오에서는 그렇게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조금 하는데 선물하기는 또 규모가 아직까지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네이버에 조금 더 저는 비중을 저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카카오보다는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시점 2022년 11월 오늘 28일이죠.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12월 달에 어떤 재료가 나와서 카카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단순히 네이버가 좋다고 했는데 저 사람 뭐 잘 모르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그 카카오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 대표님 혹시 2차 전지에서 그 대형주 말고 네. 조금 이렇게 그 아까 포스코 케미칼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런 한두 가지 기업 좀 네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2차 전지, 근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종목을 추천해달라는 네. 좀 이것도 말씀으로- 공부 차원에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2차 전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이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조정이 온다면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들어가려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저도 계속 이제 어느 종목을 좀 들어가야 될까 하고서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종목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진 머티리얼즈. 이 회사의 주가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롯데그룹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었죠. 인수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은 완전 신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직까지도 좀 바닥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롯데그룹에서 레고랜드 그쪽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룹 리스크로 같이 여기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아직 인수하면서 이 인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진 머티리얼에서 아직 매수가 아직 확실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싶어도 아직까지 리스크가 많으니까 좀 더 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의 2차 전지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다. 아시겠지만 동박 관련해서는 세계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여전히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사실 저는 지금 좀 보고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마 주가가 지금 한 6만 원 초반대가 될 거예요.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저도 한 5만 9천 원, 8천 원 정도가 되면은 저도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매수를 좀 들어가려고 좀 저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일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또 롯데에서도 인수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또 금방 내용들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대형주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있는데 삼성 SDI는 그래도 좀 싼 편이더라고요. 그 둘 중에 그래도 싸니까 삼성 SDI에 좀 투자하는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SDI와 엔소 두 가지를 좀 볼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두 가지 회사가 똑같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긴 하지만 약간의 특색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SDI는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특화된 배터리를 좀 만드는 쪽인 것 같고 대신에 엔솔은 좀 더 보급적이고 좀 대중적인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나 앞으로 성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똑같이 SDI가 좀 더 이제 배터리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이제 보급차라든지 공급차라든지 또는 이제 만드는 배터리가 좀 더 이제 확장이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SDI가 만드는 배터리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당연히 이제 우선적으로는 엔솔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차 전지는 한번 좀 조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담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바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많이 부담이 돼요. 사실 2차 전지에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거의 빠지지도 않았고 일부 종목들은 그냥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좋은 형태이긴 한데 시장에 좀 조정이 오면 같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노려서 공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이렇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네, 많은 분들이 반도체도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기수고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미래의 성장성, 산업의 그 확장성에 있어서는 2차 전지에 더 점수를 준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그 네, 말은 네. 동의를 하시나요? 그 말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사실 2차 전지 뭐 전기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직까지는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2030년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연기관 차가 이제 생산이 안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생산이 되면 전기차 쪽으로 이제 보급이 많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95%가 있다는 뜻이죠. 네, 이게 지금 현재 5%만 가지고도 이 정도 산업 규모인데 앞으로 이게 이제 침투율이 더 높아진다면 즉 우리 주변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점점 더 많아진다면 2차 전지 시장이 좀 더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기차, 이 전기차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것들 이제 센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반도체, 네.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죽는 것은 아니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해서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양대 산맥 같은 거. 네, 그렇죠. 거기 양대 산맥을 좀 돌파할 다른 산업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은 조금 죄송한데 네. 일단은 제가 투자를 하는 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무조건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시장에 충격이 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2차 전지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죽는 것은 아니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해서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양대 산맥 같은 거. 네, 그렇죠. 거기 양대 산맥을 좀 돌파할 다른 산업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은 조금 죄송한데 네. 일단은 제가 투자를 하는 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무조건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시장에 충격이 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커질 게 눈에 보이니까요. 네네. 진짜 좀 물리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은 그 전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는 거고 네. 물린 부분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운이 되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2차 전지가 이제 한창 과도기잖아요. 만약에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그 당시에 우리 그냥 2G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아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닥 IT 업체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카메라 모듈에 공급하는 회사들 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또 거기서 세분화돼서 카메라 렌즈 들어가는 회사들 카메라 뭐 어디 이렇게 테두리 아니면 또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가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호황기는 다시 안 오죠. 왜냐? 스마트폰이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는 이제 막 이제 성장하려는 그런 도입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날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스마트폰 초창기 그때가 떠오르세요. 네. 연상이 되세요. 네네. 저는 딱 지금 봤을 때 도입기구나. 네. 그럼 앞으로 이런 흐름이 한 3년, 5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스마트폰은 너무 빨리 보급이 되면서 네. 너무 빨리 성숙기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불같이 타올랐다가 불같이 내려갔지만 지금 조금 다른 게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단위도 다르죠. 스마트폰 한 대에 뭐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이지만 자동차 한 대는 뭐 2, 3천만 원 하잖아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은 인당 하나씩이고 자동차는 한 가구당 하나겠지만 그래도 그것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3인 가구로 봤을 때 한 가정에 스마트폰이 한 대씩이면 300만 원이죠. 매출이 해봤자 300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이 가정에 전기차가 한 대만 산다 하더라도 벌써 매출이 2천만 원이겠죠. 전기차 한 대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2차 전지를 한 번씩 그 주가가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관점. 네네. 그게 좀 그래서 2차 전지는 정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보시면 진짜 굳이 팔 필요 없이
계속 갖고 계셔도 와. 2차 시장의 침투율이 점점점 올라간다. 내 주위에 점점 2차 전기차가 많아진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샀네? 그럼 이제 그때 파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2차 전지가 좋다고 해도 그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잘못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 그럼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왕이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삼성 HDI 이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단기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좀 주의하시고 이왕이면은 좀 매출이 큰 회사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 네. 나 2차 전지 투자했어. 뭔데? 뭐야 하실 때, 그 회사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그 뭔데? 난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이라고 해서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언젠가 때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좀 확률이 좀 낮고 또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아는 회사들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누구나 알면은 주가가 그만큼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당장 덥석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정말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을 14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을 제가 상담했었어요. 증권회사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10년 동안 개인 고객분들도 상담하고 또 제가 증권 정보업체에 있으면서 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주식 계좌에 돈을 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 계좌로 주식을 사고 싶어 막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뭔가 사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대부분이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내가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주식을 내가 이왕이면 언제 사야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빨리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내가 빨리 사면 빨리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약간 환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급한 마음에 막상 주식을 사고 나면 현실은 반대죠. 주가가 계속 빠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보다는 이왕이면은 살려면 좋은 가격에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똑같이 주가가 앞으로 많이 간다 하더라도 높을 때 사는 거랑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거랑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함과 돈을 빨리 벌려는 이런 욕심, 이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뭐 시황은 뭐 타점은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낮게 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뭐 나름 그래도 주식 시장에 조금 오래 했는데 제가 겪어본 결과 아무리 좋은 주식도 분명히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때를 못 기다리는 것 뿐이죠. 제가 경험한 결과는 기다리면 다 때가 오더라고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걸 못 참는 거죠. 매일같이 그걸 보니까 언제 빠지나 언제 사요 에이 그냥 사. 근데 막상 사면 그 다음부터 더 빠지고 이제 계속 나중에 후회를 하죠. 기다릴 거 맞아요. 이 조급함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악재죠. 네, 악재.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재네요. 네, 컨트롤하지 마음이 못하는 악재입니다. 마음 마음이 악재. 악재.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96,000원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 삼성전자가 그 좋은 기업이라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다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차트를 한 번이라 봤다면 벌써 지금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좀 기다렸더라면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제 주식을 좋아서 장기 투자 말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자, 전업 투자라는 거는요, 다른 직업이 없어요. 내가 매일같이 주식을 해서 벌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겠다고 내가 목표를 하면 사람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벌려면 한 달을 20일로 잡고 하루에 25만 원씩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하루에 25만 원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돼서 딱 봤을 때 살려는 게 없으면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은 오후 2시가 되면은 어떡하지? 나 오늘 25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내가 정한 원칙을 잘 지켰을지라도 시간이 다가오면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오늘 2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일단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급해져가지고 내가 정한 원칙이 아니어도 그냥 삽니다. 왜? 일당을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낮죠. 결국에 돈을 벌려다가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어제 손실 봤기 때문에 더 벌어야 돼요, 이제. 50만 원 벌어야 네, 더 벌어야 돼요. 더 조급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원칙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막 사고 파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원칙이 안 맞으면 또 손해보고. 네. 결국에는 이러기 때문에 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 투자에서 단타를 하시든 장기 투자를 하시든 가장 큰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면 정말 신기하게 잘 돼요. 이걸 버리면 신기하게 잘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 지금 나 단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주식을 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오면 절대 안 살 거야. 자, 아까 제가 삼성전자 58,000원부터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이상에는 전 절대 안 살 거예요. 절대 안 살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에서 양선호가 저 58,000원 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늘 내일도 6만 원, 내일도 59,000원이고 58,000원 왔다 갔다. 도대체 언제 사?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냥 일단 사자. 사게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누가 이기나 보자. 나 58,000원 올 때까지 난 절대 안 살 거야. 네. 이건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그러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58,000원 안 가고 네네. 이제 그 위에서 놀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주식도 어차피 많으니까 네네. 또 거기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58,000원 안 와서 62,000원 갔다. 그럼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샀어야 돼 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요. 그때는 그냥 삽니다. 사람이. 왜냐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때 58,000원 안 왔네. 그리고 올라갔네 라고 해서 그냥 59,000원 그냥 사버려요. 근데 또 그때는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자. 많이 후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예. 그걸 지금은 예외가 있어도 다음번에는 또 그걸 또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주식시장이 뭐냐면 주식에 100%가 없어요. 내가 정한 원칙 정했더라도 이게 아니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게 아닐 때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을 때 올라가는 거 몇 번 보다 보면 사람들이 또 여기서 올라가네. 그래서 그냥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밀리면서 나의 평균 단가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진짜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애초에 지켜야지. 네. 그 아까 그 2차전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종목을 볼 눈이 없다 네네. 싶으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유명한 거를 사도 되고 네네.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네네. 그냥 아예 그냥 코덱스 2차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섹터로 묶어서 네네. 파는 거. 한 10개 네. 묶어서 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거 그냥 사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사실 ETF의 큰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섹터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목을 고르시기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ETF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개별적으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ETF보다는 ETF보다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렇지 않은 이제 초보분들은 ETF에 먼저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차츰차츰 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ETF도 마찬가지로 내가 딱 사실 봤는데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이러면 좀 주가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나는 좀 기다려 볼게.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종목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나는 좀 무난하게 보다 가보자라고 하면서 ETF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괜찮죠.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은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아마 며칠 공부하다 보면 벌써 아마 혀를 두르실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를 하시는데 가장 쉬운 거는 우선은 시가총액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시가총액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너무 낮은 것들이 있어요. 막 1,000원, 2,000원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빼시고 사실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주가 수준도 봅니다. 7만 원짜리의 주가와 7,000원짜리의 주가는 좀 달라요.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이 회사는 왜 7만 원짜리인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만 원짜리 이하보다는 만 원짜리 이상인 주가를 고르는 게 좀 더 좋아요.
좀 더 안정적입니다. 네. 10,000원짜리 이하의 종목들은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아서 회사에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가 놓고 봤을 때 1만 원 이상에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표님께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요. 네네. 뭐 주식도 좋고 현금 비율도 좋고 네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섹터와 현금 이런 거를 네. 배분하시겠어요? 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음. 저는 단타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50%는 이제 단타를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 남은 50%를 이제 어떻게 배정할 거냐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건데 저는 절반 25%는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온다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58,000원부터 계속 매수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여기 담아갈 거고 나머지 25%는 2차 전지 쪽으로 담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주가가 내려오면 나머지 25%에 대해서 담을 겁니다.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주가들 삼성전자와 일진 두 가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렇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되 만약에 두 종목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 50%의 현금은 그대로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계속 보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시장이 계속 현금을 들고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른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수준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때 또 이제 대상을 바꾸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좀 큰 비중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왕이면은 다른 종목도 물론 좋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혹시 뭐 주제나 이야기거리가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도 여러 번 좀 말씀드린 맥락과 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금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좀 배우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뭔가 인사이트를 배우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근거를 여러분들도 배우시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결해 날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원칙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막연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서야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주변에 사는 말만 믿고 제가 벌었으니까 나도 좀 벌어야지라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점을 꼭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14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아까 제가 많은 고객분들 상대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누구냐? 네. 지인입니다. 지인, 친구분들, 친구분들,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해서 막연하게 막 나도 해야지 해서 손해 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만의 공부를 하셔가지고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요. 섹터 ETF를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렇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반도체 자체도 어려운데 용어도 어려운데 그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ETF를 또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주변에 지인. 지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정말로 대표님의 이번 책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 8세라고 하셨죠? 지금 6세까지 찍었고 아마 조만간에 8세를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조찬이의 팔매 중이시네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8세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세까지. 네네, 제 목표가 10세거든요. 네,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제 책이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인데 책 제목에 단타가 들어있다고 해서 단타 책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주식 초보를 위한 입문용 서적이라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또 그리고 단타에 필요한 내용도 같이 담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거 단타 관련해서 저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면 처음에는 주식은 장기 투자지 뭐 가치 투자지 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한국 주식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락장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단타를 해야 된다. 이게 극과 극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예, 아까 예. 50대 50을 한다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거 예.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예. 한국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어. 예.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떨어질 칼날을 잡는 게 맞고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는 다 잡아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 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또 미국은 계속 우상향이니까 어쨌든지 미국 시장은 아무 때나 사도 올랐어요. 근데 하지만 한국 시장은 아니거든요. 한국은 칼날을 잡아야 되는 시장이고. 칼날을 잡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 해당되는데 한국에서는 떨어진 칼날을 잡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어. 아까 저 네이버 칼날 잡았죠. 저. 어. 네. 아. 한국에서는 칼날을 잡아야 돼요. 그좀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칼날을 잡는다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때 잡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 그게.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한국 박스권이잖아요. 빠졌다가 올라왔네. 거기 사면 고점이에요. 한국은. 아 그렇구나. 네, 한국은. 예. 한국은 박스권이니까. 빠졌을 때 사야 박스권 저점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올랐을 때 팔아야지.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한 사람이 얘기 듣고 떨어진 칼날을 잡지 마라 했는데 저는 떨어진 칼날을 다 잡았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네이버도 야. 그렇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딩했던 것도 저는 다 떨어지는 칼날만 잡았어요. 저는 다. 제가 그 당시 리딩할 때 사람들이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했는데 다 그걸로 다 수익 냈으니까 저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떨어진 칼날 잡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들은 사람인 거지 야. 주식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맞는 게 진짜 그 모든 지식도 그 국가의 맥락에서 이렇게 그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든 게 미국이랑 벌써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죠. 주식시장의 제도부터가 다른데 그렇죠. 그게 다 이렇게 맞지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미국은 계속 우상향이니까 사실 아무 때나 사도 돈 벌어요. 미국은 사실 진짜 우상향이니까. 네. 다만 빠져서 하면 더 많이 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떨어진 칼날이 아니라 올라가서도 무조건 돈 버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하지만 한국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에 최적화되어 있는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서 10세를 바라보면서 네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네네. 너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의 저자이신 양선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